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40 생일을 맞은 사연자입니다. 살다 제가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는데 나이를 이 정도 먹고 보니 인생에 참 다양한 일을 겪는다 싶네요. 젊은 시절에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겪는 게 답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무슨 일을 겪던 그게 좋은 일이던 나쁜 일이던 경험들은 다 공부가 되고 밑거름이 되어 제 인생의 양분이 될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제 인생 사연 하나를 보낼까 해요. 어린 시절 저는 부모님의 저희 형제까지 5 식구가 방 하나 없는 단칸방에서 오순도순 모여 살았거든요. 제가 갓 태어났을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면서 모은 돈도 꽤 있었다고 하셨죠. 그러다 제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요.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 잘못되면서 저희 식구들은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고 돈 한 푼 없이 여기저기 떠돌이처럼 고생을 하시다가 그 단칸방도 겨우겨우 구한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 집 식구들은 그 좁고 낡은 집에서 거의 6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동생까지 태어나며 집이 더 좁아지자 부모님은 겨우 구한 보증금으로 방 2개짜리 집을 구하셨죠. 방이 2개라 해도 5 식구가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좁은 집이었지만 단칸방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제게는 엄청난 변화였어요. 거기서도 언니랑 남동생까지 셋이서 한 방을 써야 했지만 그래도 방이 생긴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만큼 긍정적이고 순수했던 건지 저는 늘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난한 집안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려 노력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은 형편이 나아졌지만 그럼에도 저희 집은 늘 가난한 축이었습니다. 일용직일을 다니시는 아버지와 파출부 일을 하시던 엄마는 쌓인 빚을 갚기 바쁘셨고 그래서 저희 집 사정은 늘 쪼들렸어요. 매달 급식비 걱정에 부모님 눈치를 봐야 했을 정도였죠. 저는 매번 급식비를 밀리고 학급비를 내지 못해 선생님께 혼이 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저를 대놓고 차별하는 선생님들도 계셨죠. 요즘에는 이런 일이 있나 말도 안 된다 싶겠지만 제가 학교를 다니던 그 시절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촌지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교권이 높았던 시절이라 싫더라도 선생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 집은 눈치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늘 일하느라 바쁘신 부모님은 봉투는커녕 인사를 드리러 학교에 찾아오실 수도 없으셨으니까요. 애초에 운동회나 졸업식 같은 학교 행사조차 그렇다 보니 그런 저의 사정을 아시는 선생님께서는 아무 이득이 안 되는 저를 차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별은 어린 저를 힘들고 비참하게 만들었죠. 학년이 바뀔 때마다 선생님들의 눈치를 보다 보니 어느 날은 정말 학교에 가기 싫어졌어요. 나도 말 잘 듣는 모범생인데 형편 때문에 차별을 겪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학교를 벗어나야만 이런 차별이 없어지는 건지 그때는 참 답답하기만 했었네요. 그러던 제가 나이를 먹고 학년이 올라가며 한 가지 방법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공부였어요. 아무리 학생들 차별하는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공부 잘하는 학생은 건드리기 어려우실 테니까요. 집안이 가난한 제가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학교와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불순한 이유로 시작한 공부였지만 저는 공부와 꽤 잘 맞는 편이었어요.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라 공부하는 데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뭔가를 배우고 알아가는 게 무척 즐겁더라고요. 학습의 즐거움을 깨달은 저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자식이 공부 잘하면 좋기야 하지만 뒷바라지 해줄 여력이 없으니 괜히 애매하게 잘하면 죽도 밥도 못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 해내기 위해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당시 제 목표는 무조건 서울대 딱 하나였어요. 서울대는 국립이니 학비도 저렴했고 일단 서울대를 졸업한다면 어디든 가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부모님 지원을 바랄 수 없었던 저는 그게 아니라면 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서울대 가는 게 어디 쉬운 일일까요? 학원 하나 다니지 않고 서울대에 가겠다는 저를 보고 친구들은 모두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굴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고등학생 되어서는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줄여가며 오로지 공부에만 올인한 저는 노력 끝에 드디어 서울대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하게 되면서는 아르바이트로 과외를 다니며 제 생활비를 직접 벌었었어요. 그렇다 보니 저는 대학생이 되어서도 여전히 바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 힘으로 대학까지 들어간 것이 너무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워 고생스러운지도 모르고 학교 생활을 했었네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저는 운 좋게 일찍 취업을 하며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1등이라는 대기업을 말이죠. 그 소식에 저희 부모님은 무척 좋아하셨어요. 공부 잘하던 딸이 드디어 성공해서 집안을 일으켜 세울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그리고 그런 부모님의 바람대로 저는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며 집안의 생활비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은 돈은 안 쓰고 열심히 저축을 했죠. 제가 나중에 뭘 하게 될지 몰라도 목돈은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는 사이 결혼은 점점 멀어져만 갔지만요. 사실 저는 결혼에 큰 기대가 없었어요. 위아래로 언니 동생은 일찍이 가정을 꾸려 조카를 낳았지만 그동안 저는 가난한 친정 뒷바라지하느라 열심히 일만 했거든요. 결혼하면 친정에 지금처럼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결혼을 점점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은 제가 회사 근처에 집을 얻으면서부터였습니다. 그전까지 멀리 있는 집에서 출퇴근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집주인 아들이라는 남편을 알게 되었죠. 남편은 제가 서울대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무척 관심을 가졌어요. 자기가 본 사람들 중 가장 똑똑한 것 같다며 저를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 당시 남편은 참 다정했고 세심했기에 저도 남편에게 호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몇 번의 만남 이후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고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이미 30이 훌쩍 넘어 부모님께서 결혼을 재촉하셨거든요. 거기다 남편의 집안이 건물 수십 채를 가진 자산가이다 보니 저희 부모님은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를 무척 바라셨어요. 공부 잘해서 대기업 들어간 딸의 마지막 효도가 바로 그런 결혼이었던 거죠. 남편은 결혼하기 전까지 제게 수많은 선물 공세를 했고 결혼해서도 저를 아껴주겠다고 말했어요. 순진했던 저는 그 말을 믿고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은 너무나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 다정하고 순수했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웬 속물이 있더라고요. 당신은 결혼 잘한 줄 알아야 해. 솔직히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평생 벌어서 이런 집에서 한번 살아나 보겠어? 나 정도 돈 있는 남자를 만나니까 이런 좋은 집에서도 살아보고 누릴 거 누리는 거지. 그러게 요즘 세상에 서울대 나와봐야 뭐해? 머리 좋은 거 필요 없고 무조건 돈이 최고야. 그래, 너는 그나마 서울대 나온 덕분에 우리 집에 시집이라도 올 수 있었던 거니까 그걸 늘 명심하고 새기고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넌 앞으로 딴 생각하지 말고 집안일 열심히 하고 우리 아들 내조 열심히 하고 똑똑한 손주나 잘 키우기만 하면 된다. 대기업 크고 뭐 별거니? 어차피 마흔 되면 다들 치킨집 차린다던데. 열심히 해봐야 잘릴 회사. 진작 관두고 살림이나 하는 게 100배 낫지. 저는 결혼을 하고 다니던 회사를 관둬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가 살림을 배우고 아이를 빨리 가지기를 바라셨거든요. 그 얘기를 들은 저희 친정 부모님은 부자 남편 둬서 일도 안 하고 너무 좋겠다고 부럽다고 하셨어요. 사실 저는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싶지 않았지만 당시에는 결혼을 하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어머니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저보다 1년 일찍 결혼한 동서도 결혼하며 일을 그만두었다고 했거든요. 그런 동서 역시 저와 같은 서울대를 나왔는데 저는 같은 서울대를 나온 동서가 무척 반가웠어요. 어떻게 시집 와서 동문을 만날 수 있는지 참 신기하다 싶었죠. 더군다나 저희 남편이나 시동생은 전문대도 겨우 나온 수준이라 그 둘이 서울대 출신 아내를 얻는다는 게 우연이라기엔 절묘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동안 시어머니가 서울대 며느리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시댁이 돈은 참 많았지만 다들 머리가 좋지 못하니 똑똑한 며느리를 얻어서 똑똑한 손자를 얻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시댁은 땅 투기로 큰 돈을 번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식과 교양은 없는 졸부 중에 졸부였죠. 돈도 있을 만큼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 하는 건지 하는 행동들이 참 저급했거든요. 거기다 시어머니는 학벌 컴플렉스도 심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동서에게 자격지심이 있으셨던 건지 저희는 시댁에서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식한 시어머니가 저와 동서를 가만히 두지를 않으셨거든요. 저희가 무슨 말만 하면 똑똑한 척 하느냐며 자기를 무시한다고 화를 내셨고 저희들이 가방끈 짧은 자기 아들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 앞에서 한마디 하는 것도 두고 보지를 못하시고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내곤 하셨었죠. 그렇게 저와 동서를 미워하던 시어머니는 살림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저희를 불러다가 어마어마한 시집살이를 시키곤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가 생기자마자 집에 일해주시던 분들을 내보내셨어요. 그리고는 매일같이 동서와 저를 불러서 집안일을 시키시더라고요. 저희를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가 아니라 공짜로 부려먹을 노동력이 생겼다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서울대 며느리들을 이렇게 부려먹는다는 카타르시스라도 느끼시는 건지 저희에게 수치심까지 안겨주셨습니다. 아휴, 서울대 나와서 걸레질이나 하니 기분이 어떠냐? 그러게, 서울대 나와봐야 별것도 없지. 니들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알고 뛰어봐야 결국 내 손바닥 아닌 거야. 머리 좋고 똑똑한 거 다 소용없고 결국 인생은 돈인 거라고. 니들은 행여라도 이혼 생각하지도 마라. 니들 여기서 나가면 그냥 서울대 나온 캐터리지 뭐라도 되겠니? 그러니까 항상 나한테 고마운 줄 알고 살아.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희를 구박하는 게 좋으신 건지 늘 그런 말로 저희를 모욕하셨고 서울대 나온 저희들이 시댁 식구들 앞에서 찍소리 못하고 사는 걸 즐거워하셨어요. 남편이라는 인간 역시 돈밖에 모르는 놈이라 그런 저를 신경 쓰기는커녕 제가 자기 덕에 호강하고 사는 거라며 제가 자기 앞에서 굽신거리기를 바라더라고요. 결혼 전 다정한 남편은 어디 간 건지 저는 결혼을 후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해서 이혼을 할 수도 없었어요. 만약 제가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 친정부모님이 더 반대를 하실 테니까요. 없는 집에서 서울대 나온 동서 역시 저와 비슷한 사정이었어요. 동서도 친정부모님께 떠밀려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같은 처지인 동서와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고 어느새 저희는 친자매 그 이상으로 서로를 각별히 여겼습니다. 아마 그때 동서가 없었더라면 저는 너무 힘들어서 견디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즈음 저는 컨디션이 부쩍 좋지 못했어요. 원래는 건강 빼면 시체라고 할 정도로 건강하던 제 면역이 떨어지고
자주 피곤해했거든요. 사실 저는 똑똑한 머리를 타고나기보단 엉덩이가 튼튼해 진득한 노력으로 서울대에 간 케이스였습니다. 남들이 10시간을 공부하면 피곤하다고 하는데 저는 20시간을 공부해도 잠깐 자고 일어나면 피곤이 사라질 정도로 남들보다 뛰어난 체력을 이용해 뭐든 노력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평생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을 정도로 건강했는데 시댁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자꾸 여기저기 아프고 소화조차 되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참기만 했어요. 제가 이런 일로 상의할 만한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지만 제가 어디가 아프다 할 때마다 남편은 예민 떠는 거라며 무시하기만 했거든요. 남들은 원래 그 정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는데 그동안 제가 쓸데없이 튼튼해서 몰랐던 거였다며 나이 들고 나니 티가 나는 거라 말하기도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내가 아프다는데 무슨 말을 저렇게 하나 싶어 속이 상했지만 남편 말대로 저는 제 아픔을 그리 깊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제 몸에 신경 쓰기에는 당시 제 삶이 너무 버겁고 바빴으니까요. 매일 시댁 식구들 때문에 시달리는 와중에 제 처지 신경 쓸 겨를이 있었겠나요. 그러다 결국 못 참고 진통제나 처방받으려 동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저더러 처방을 써주시며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덜컥 겁이 난 저는 그제서야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니 나한테 무슨 큰 병이라도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걱정을 가득 안고 찾아간 큰 병원에서 저는 결국 암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고작 30대였는데 젊은 내가 암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더군요. 암이요? 제가 암이라고요? 선생님, 근데 저는 아직 젊은데요. 거기다 평소에 감기 한 번 안 걸릴 정도로 건강한 편이었고 식습관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암일 수가 있어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는 젊은 환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히려 젊은 암이 더 위험하기도 해요. 나이가 어릴수록 세포 분열이 활발해서 재생 속도만큼이나 암이 퍼지는 속도도 빠르니까요. 이른 나이에 병을 얻게 되신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발견해서 다행이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환자분의 경우는 아직 3기로 넘어가기 전이라 그리 상황이 나쁜 편이 아니니까요. 증상이 있으셨을 때 일찍 오셨더라면 항암 치료 정도로 끝날 수 있긴 했을 텐데 지금은 절제 수술을 해야 하지만 다행히 다른 장기까지 퍼지지는 않았어요. 아무쪼록 최대한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 당장 수술 날짜 잡으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저는 제가 암에 걸릴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건 제 나이도 젊은데다가 이미 많은 시련을 겪은 제게 설마 더한 불행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막상 병을 얻고 나니 그동안 제 시련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암이 불치병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암이라고 하면 마냥 무서운 병으로 생각되고 아직까지 사망률이 높잖아요. 의학적인 확률이 어떻든 간에 제가 느끼는 감정은 죽음이 코앞으로 닥친 것 같았습니다. 두려워졌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가족들의 눈치와 이런저런 현실적인 이유들로 이혼 결심을 못하고 있었던 제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던 거죠. 이러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그런 남편과 더 살아봐야 뭐 할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다 실망하실 부모님 걱정보다 제 걱정이 되니 뭐가 됐든 좋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가장 가까운 동서에게 제 결심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뛸 듯이 기뻐하며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동서는 진작 이혼을 결심을 한 상태였어요. 그즈음 동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러 다닌다며 제게도 같이 이혼을 하자고 저를 설득하려 했었죠. 그런 집구석에 저만 두고 갈 수 없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용기 없는 제가 결심을 내리지 못해 동서도 차일피일 이혼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냥 놔두고 혼자라도 이혼하라니까.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제가 형님 두고 어떻게 혼자 그래요. 나 없으면 형님 혼자 고생할 게 뻔한데. 그래도 하나보다는 둘이 낫지. 나라고 혼자 이혼해서 행복하겠어요? 그래, 그런 동서 마음이야 나도 잘 알지. 그런데도 나는 왜 이렇게 이 결정을 못 내렸는지 모르겠어. 결국 이 꼴 될 거면서 뭐하러 그렇게 버티고 고집 부렸을까? 부모님 눈총이 뭐라고, 미혼녀 딱지가 뭐라고. 그래놓고 결국 암 걸려서 이러고 있네. 나 참 미련하다. 그치? 저도 그 마음 잘 알죠, 형님. 저라고 뭐 이혼 결심이 쉬웠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 집구석이랑 연 맺는 게 아닌데, 그런 놈이랑 결혼하는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 들다 보니까 이럴 바에 그냥 애 없을 때 이혼해야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도 우리는 아직 다행이잖아요. 애는 없으니. 애라도 생겼으면 저도 이혼 못했을 거예요. 그래, 맞아. 동서 그 생각이 똑똑한 거고 맞는 건데. 나는 참 겁쟁이였어. 그래도 이제 더 잃을 게 없다 싶은지 이제서야 이혼 결심이 드네. 암이라는 소리 듣고 왜 하필 나였을까 겁나고 원망만 들었었는데, 또 이렇게나 정신 차리게 해준 거 보면 어쩌면 지금이 나한테 찾아와준 기회가 아닐까 싶어. 이제라도 제대로 살아보라고 말이야. 맞아요, 형님. 저도 같은 처지이니 형님이 뭐 걱정하시는지 다 알지만 내가 없으면 세상의 시선이니 뭐니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결국 아프고 잃어봐야 깨닫는 거죠 뭐. 아무튼 형님도 결정하셨다니까 이혼 준비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희 변호사 통해서 같이 진행하세요. 그 사이에 형님은 수술 받고 무사히 회복하시고요. 그럼 수술 끝나는 대로 바로 소송하시고 같이 떠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 동서가 그렇게 말해주니 위안이 되네. 암이라고 수술이라고 그런 소리 너무 무섭고 걱정스럽기만 했는데 수술 끝나면 새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이젠 오히려 설레이기까지 하는데? 야, 사람 마음이 이렇게 금방 달라지다니. 이혼 결심 못하고 있었던 내가 바보 같기만 해. 그럼 나도 동서 믿고 수술 잘 받고 나올게. 그 집 식구들이야 뭐 내 수술에 관심도 없을 거고. 그나마 내 걱정해주는 동서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나 수술 잘 받을 수 있겠지? 그럼요. 당연한 소리를 하세요. 형님은 분명 수술 잘 받으실 거고 깨끗하게 치료받으시고 새 출발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동서가 그렇게 걱정을 해주니 저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보같이 결정 못한 나를 기다려준 것도 미안한데 동서는 끝까지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죠. 친정 부모님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와중에 힘이 되어준 동서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저와 함께 새 출발을 하겠다는 동서의 응원을 받으며 저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한 집 사는 부부이니까 남편에게도 암 수술을 받는다는 얘기는 했지만 그 인간은 저한테 관심이 없는지 입원하는 그날까지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죠. 그 대신 동서가 찾아와 제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술을 받기 위해 마취를 하게 되었고 저는 수술이 잘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수술을 받은 제가 다시 깨어난 것은 무려 6개월 만의 일이었어요. 형님 일어나신 거예요? 형님!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 수술은 잘 끝난 거야? 나 얼마나 잔 거야? 형님은 모르시겠지만 형님 지금 반년 만에 일어나신 거예요. 수술 부작용 때문에 그동안 꼼짝없이 누워만 계셨다고요. 의식도 없이 계셔서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야? 반년이라니. 내가 그동안 의식이 없었다고? 깨어나 보니 제 옆에는 동서가 앉아 있었고 동서는 반년 만에 일어난 저를 보고 무척 놀라고 있었어요. 물론 그 사이 잠들어 있던 저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고 있었지만요. 동서 말에 의하면 암 수술을 받고 제가 6개월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누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암 수술은 분명 잘 끝났다는데 무슨 일인지 제가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주 가끔씩 주사나 마취 부작용으로 그런 일이 있다는데 하필이면 제가 그런 경우였던 겁니다. 언제 다시 일어날지도 모르고 회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고 했죠. 왜 하필이면 또 저한테 그런 일이 벌어진 건지 황당했지만 사실 반년간 누워있던 저는 그 긴 시간이 별로 체감되지는 않았어요. 다만 봄이었던 날씨가 가을이 된 걸 보고 시간이 흐르기는 했구나 싶은 정도였죠. 반년이었으면 벌써 이혼소송 끝나고 이혼했겠구나 싶어서 시간이 아깝기도 했지만 영영 못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데 반년 만에 눈을 떴으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빨리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동서는 반년 동안 제가 일어나기를 오매불만 기다렸던 건지 저를 너무 걱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형님이 이대로 못 일어나시면 어쩌나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다른 사람들도 전부 가망 없다면서 포기하는데 저는 도저히 형님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서 혼자 내 옆을 지키고 있었던 거야? 그럼 동서가 그동안 내 간병을 했었고? 가끔 형님 친정 가족분들께서 다녀가기는 하셨는데 그분들도 사정이 있고 바쁘시다 보니까 간병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유되는 제가 간병했죠. 아주버님도 나 몰라라 하시는 걸 어떻게 제가 그냥 두고 봐요. 아니 동서, 그럼 내가 누워있는 반년 동안 동서 아직 그 집에 있다는 말이야? 서방님이랑 이혼 안 했어? 내가 이 꼴이 됐으면 동서라도 이혼을 했었어야지. 내가 언제 깨어날 줄 알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동서 왜 그렇게 미련해? 그러다 내가 못 일어났으면 어쩌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형님 두고 혼자는 못 간다고요. 형님이 이러고 계신데 제가 어떻게 자리를 비워요. 그리고 형님 수술 무사히 받고 저희 같이 새 출발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믿고 있었어요. 형님이 어떻게든 깨어나실 거라고 믿었다고요. 그럼 내가 이렇게 일어난 것도 다 동서 덕분인가 보다. 다시 눈 떴을 때 보인 게 동서라서 얼마나 다행이고 고마운지 몰라. 내가 동서한테 정말 큰 빚을 졌네. 빚이라고 하지 마세요. 반대로 제가 그랬더라도 형님은 기다려주셨을 거잖아요. 그걸 제가 잘 아니까 형님을 믿고 기다린 거죠. 어쨌든 형님이 일어나셔서 다행이죠. 근데 형님,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형님이 누워 계신 동안 무슨 일이 있은 줄 아세요? 그 인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면 형님 정말 충격받으실 거예요. 일단 이것부터 봐보세요. 그리고 동서는 제게 핸드폰을 건네주었습니다. 그건 제 핸드폰이었어요. 처음에는 동서가 핸드폰을 건네기에 의아했습니다. 원래 제가 쓰던 핸드폰에 대체 뭐가 있다는 건지, 뭘 보라는 건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건네준 제 핸드폰이 여기저기 깨져 있고 엉망인 거예요. 그러자 동서는 제 핸드폰을 시댁 쓰레기통에서 발견했다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형님 수술 받고 못 일어나서 당황한 사이에 언젠가부터 핸드폰이 안 보였어요. 처음에는 누가 챙겼나? 잃어버렸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아주버님이 챙겨갔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쩌려고 한 건지 그 꼴이 돼서 쓰레기통에 있는 걸 제가 발견하고서 몰래 챙겨왔어요. 저도 처음에는 보려고 봤던 게 아닌데 형님이 오랫동안 못 깨어나셔서 어쩔 수 없이 확인하게 됐거든요. 아니,
핸드폰 주인은 누워있는데 무슨 알람이 자꾸 울리니까 섬찟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인간은 뭔데 나 없는 사이에 남의 핸드폰에 손을 대려고 해? 정말 기가 막힌다.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이제 와서 더 열받을 것도 없지만 참 인간이 가볍네. 근데 대체 뭐가 있길래 그래? 저는 동서가 보고 놀란 게 뭐였는지 궁금해하며 제 핸드폰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없는 사이 동서가 열심히 충전시켜놨더라고요. 그러다 화면에는 동서가 말했던 것처럼 알람들이 잔뜩 떠 있었어요. 은행 알림, 어플 알림, 그리고 블랙박스에서 온 알림들이었죠. 사실 제가 암으로 수술받기 직전에 남편과 같이 쓰는 차에 블랙박스를 새로 설치하면서 제 핸드폰에 연동을 시켜놨거든요. 제가 수술받고 누워있는 사이 혹시 딴짓이라도 할까 싶어서요. 이혼할 결심을 하고 나니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별 생각 없이 했던 건데 설마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누워있을 줄은 몰랐네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누워있는 사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영영 못 일어날 줄 알았는지 제가 없는 사이 다른 여자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동안 제 속을 그렇게 썩였지만 그래도 바람은 안 피던 인간이었는데 마누라가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 새를 못 참고 새 여자를 얻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외도 증거들이 제 핸드폰으로 연동되어 들어온 블랙박스 영상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닌 것들이 왜 호텔 놔두고 차에서 그러는 건지. 차에서 별짓들을 다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증거들이 수두룩하게 있었어요. 아니, 이거들이 차에서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내가 없는 사이에 이 인간이 다른 여자를 만든 거야?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도 형님 머리 좋은 건 인정한다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도 다른 여자는 없을 거라고 그러더니 형님 누워있는 사이에 그러고 다녔더라고요. 저도 그 영상 보고 얼마나 놀랐던지 진짜 더럽고 추잡스러워서 더 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형님은 어떻게 하시고 블랙박스를 설치하셨어요? 나도 몰랐지. 나라고 이 인간이 이렇게까지 쓰레기인 줄 알았겠어? 동서도 알겠지만 시어머니께서 다른 건 다 해도 밖에 소문나면 안 된다고 자식들 여자 문제만큼은 조심하게 시키셨잖아. 나도 그래서 그거 하나 믿고 그동안 이혼 참았던 건데. 근데 이 인간이 자기 와이프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사이에 이런 짓을 했네. 정말 인간 말종이다. 아무튼 나도 이럴 줄은 몰랐고 그냥 나 수술받고 회복하는 사이에 남편이 사고치지 않을까 싶어서 설치했던 거였어. 그 인간 평소에 술 먹고 운전하는 거 상습적으로 했잖아. 그래도 내가 있을 때에는 별 문제 없었지만 말릴 사람 없으면 그 인간이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그 인간이 술 먹고 운전하나 안 하나 감시하려고 그랬던 거야. 혹시 그러면 신고라도 하고 나 이혼할 때 유리한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싶어서. 근데 설마 이런 왕건이가 걸릴 줄이야. 동서, 남편의 외도는 직접적이고 확실한 이혼 사유 아니야? 그쵸, 완전히 확실하죠. 지금 증거가 이렇게 대놓고 있는 이상 그쪽에서 발뺌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된 이상 저희한테 유리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간통죄가 없어져서 처벌이 안 된다 그래도 민사로 소송할 수 있거든요. 배우자랑 상간녀한테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저희 시댁 입장에서는 소문나기 싫어서라도 돈 쥐어주고 입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 그렇겠지. 그래서 나도 조금이라도 유리한 증거를 찾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제 발로 함정을 파주니 나야말로 고맙네. 그럼 지금이라도 당장 이혼 소송 준비를 해야겠어. 더 미루기에는 내가 너무 오래 누워있었네.
반년 동안 혼자 기다려준 동서를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실행해야 하지 않겠어? 그럼요. 결혼해서 여태까지 생각하면 충분히 기다렸죠. 이제 형님도 회복하시고 끝장낼 일만 남았네요. 저는 오랫동안 동서를 기다리게 한 게 미안해서라도 하루빨리 이혼을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참 신기했던 게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으니 정말 한시라도 그 인간이랑 더 부부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거기다 죽다 깨어나니 이제 물불 안 가려야겠다 싶더라고요. 남편이 그동안 저를 아무리 물로 봤다 하더라도 의식 없는 아내를 두고 외도까지 하고 있었다니 저는 그 인간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 이혼 소송이라는 게 합의가 없으면 1년, 2년도 걸린다고 하니 더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저는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건 이미 제가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었다는 사실이었죠. 알고 보니 남편이 먼저 제게 이혼 소송을 걸었던 거였어요. 법적으로 배우자가 혼수 상태에 빠져 의식이 없을 경우 일방적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그걸 이용해서 저 몰래 이혼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암 수술 받다가 의식 없이 누워있는 아내를 두고 바람난 주제에 말이에요. 거기다 이혼하기 전에 저를 털어먹으려고 했던 건지 제 통장에 있던 돈까지 남편이 싹 빼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철면 피울 수 있는 건지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죠.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의식 없는 나를 두고 이혼 소송을 할 수가 있어? 그럼 당신이 언제 깨어날 줄 알고 그걸 기다려. 당신은 설마 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야 한다는 건 아니지? 당신이야말로 양심이 없는 거 아니야? 나랑 당신 사이에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하러 당신을 기다려주냐? 그래. 그런 건 기대도 안 했지.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는 결혼하자마자 알게 됐으니까. 당신 같은 쓰레기가 내 처지 걱정해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도 않았어. 그래도 도리는 지켜야지. 내가 의식 없는 사이에 몰래 이혼 진행하려는 건 너무 치사하고 비겁한 거 아니야? 반칙이고 뭐고 할 게 뭐 있어. 이혼하면 하는 거지. 어차피 우리 지금 이혼해도 재산 분할할 필요 없잖아. 결혼 생활 5년 미만이면 재산 분할 안 하는 거 몰라? 그래서 재산 분할 안 할 거니까 내 돈을 탐낸 거야? 당신 내 통장에까지 손을 댔더라. 내 통장에 있던 3억여 원이 싹 털렸던데. 그게 어디로 갔나 보니까 내가 당신 계좌에 넣었다고 하더라. 나는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던 상태였는데 말이야. 설마 의식 없는 내가 그 돈을 보냈겠어? 당신이 당연히 빼간 거겠지?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이 당신 돈인 줄 알아? 그거 내가 회사 생활하면서 안 쓰고 모은 돈이야. 당신 덕에 번 돈 아니고 오로지 내가 벌었던 돈이라고. 근데 감히 그걸 건드려? 우리가 법적으로 부부 사이라고 해도 그거 엄연히 절도야. 왜? 내가 없는 사이에 내 돈까지 다 빼돌려서 나 빈털터리 만들고 이혼하려고 그랬어? 어차피 되질 거니까 그랬지. 나도 네가 이렇게 다시 살아날 줄 알았겠어? 어차피 당신 못 일어나면 휴지 조각들 돈인데 내가 좀 챙기면 어때서? 뭐?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럼 당신은 정말 내가 죽기를 바랐겠구나. 그래도 한때 사랑했고 부부였는데 당신이 먼저 나 좋다고 쫓아다녔으면서 막상 살아보니 별로였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 그래, 나 원래 이런 놈이야. 서울대 나와서 많이 배운 당신은 이해 못하겠지만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 거야. 세상살이가 원래 불공평한 거고. 어차피 당신도 내 돈 보고 결혼했던 거 아니야? 그래서 결혼 생활 내내 명품 들고 부잣집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잘 지냈잖아.
그 정도 해줬으면 나도 남편 노릇 제대로 한 거 아닌가? 나도 그렇게까지 했으면 잘한 거지 뭘 그렇게 말해. 그럼 내가 돈 벌어다 주고 다정한 남편까지 해줘야겠어? 당신이야말로 욕심이 과하네. 그래, 내가 욕심이 과했던 모양이야. 애초에 제대로 된 남자가 있을 거라고 믿으면 안 됐던 건데 너 같은 인간한테 일말의 양심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공부만 한다고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나 봐. 그래서 너 같은 인간이랑 결혼했겠지. 그래서 나도 이제는 더 당하지만은 않으려고. 당신한테 당할 만큼 당했으니 나도 이제 반격해줄 때가 됐지. 당신이 청구한 이혼 소송은 이미 무효야. 내가 의식이 돌아왔으니까. 그 대신 내가 다시 소송 걸었어.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 결혼 생활 잘 정산해서 끝을 내보자고. 근데 이번에는 당신이 좀 불리할 것 같더라. 아내가 의식 없는 사이에 통장에 손댄 것도 문제인데 당신 외도까지 했잖아. 그건 거의 100% 유책 사유라고 하더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외도라니? 내가 무슨 외도를 했다고 그래? 당신 정말 멍청하다. 이제 와서 발뺌해봐야 뭐가 달라질 것 같아? 내가 설마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알아? 당신이 다른 여자랑 살림 차린 거 내가 다 알아. 그러게 외도를 할 거면 적어도 부부가 같이 쓰는 차에서는 하지는 말지. 왜? 여자 꼬시려고 하니까 그 차가 좋아 보였나? 하긴 나 없으면 그 차 당신 혼자 쓰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했겠어. 그럼 적어도 내가 달아둔 블랙박스는 확인하지 그랬어. 내가 차량 블랙박스를 내 핸드폰이랑 연동되게 해놨거든? 당시에는 당신이 또 음주운전이라도 할까봐 걱정돼서 그랬던 건데 당신이 뻘짓한 덕분에 증거가 차고 넘치게 생겼어.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법정에 서봐. 아, 그 상간녀한테도 위자료 준비하라고 전해. 알겠지? 바보 같은 남편은 그때까지도 자기 꼬리가 얼마나 길었는지 잘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설마 남편의 외도 증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곤 생각 못했던 건지 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제서야 부부관계 운운하며 합의를 보자고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CR도 먹힐 일이 없었죠. 결국 저희는 법원에 증거들을 제출하며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고 저와 동서는 수억 원의 위자료를 받으며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설마 겨우 외도 가지고 수억을 받은 건 아니었죠. 사실 저희에게는 남편의 외도 증거보다 더한 무기가 있었거든요. 어머니, 저랑 동서 이혼할 거예요. 들으셨죠? 그래, 니들이 기어이 짜고 친다는 소리 들었다. 이것들이 그동안 걷어먹여준 은혜도 모르고 말이야. 니들이 우리 아들들 떠나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책 좀 보고 공부 몇 자 했다고 세상이 니들 마음대로 돌아갈 것 같니? 그래봐야 흙수저인 니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서울대 나와서도 밥 빌어먹기 힘들다는 세상에 니들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이제라도 납작 엎드려 빌면 내가 용서해 주마. 그래도 내가 서울대 나온 며느리들을 얻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니. 아직 애도 안 낳아놓고 무슨 이혼이야. 니들 설마 처음부터 우리 집 재산 뜯어먹을 생각하고 들러붙었던 거 아니야? 니들이 이혼한다 그래도 나는 한 푼도 못 내주니까 그렇게 알아라.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실 줄은 알았지만 어쩜 이렇게도 제 예상과 한치도 틀리지 않게 말할 줄은 몰랐네요. 하긴 어머니랑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원래도 말이 안 통하던 분이셨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돈 뜯어먹으려고 결혼했던 건 아니에요. 그랬으면 더 부잣집에 시집을 갔겠죠? 안 그래요? 근데
저희가 그동안 고생한 게 너무 많아서 말이에요. 저희가 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좀 당했어야죠. 저희도 나름 서울대 나온 인재들이고 밖에서는 돈도 꽤 벌었는데 시집 오고 집에 눌러 앉아지면서 고생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고생한 만큼은 받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니들 줄 돈 없다니까. 니들이 뭘 잘했다고 돈을 뜯어갈 생각을 해? 미쳤니? 어머니, 저희가 머리 좋은 건 알고 계시죠? 그럼 저희가 어머님 부동산 투자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것도 아시겠네요? 가령 예를 들면 어머님이 건물 사고팔고 하시면서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시세를 조작해서 돈을 버셨는지 그런 거 말이에요. 뭐야? 이것들이 지금 나를 협박하고 있는 거야? 네, 저희 지금 어머니 협박하는 거 맞아요. 저희가 이 집 살면서 눈 뜨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거든요. 남편이나 어머니가 세금 탈루한 거 저희가 증거 가지고 있어요. 이걸 저희가 지금 국세청에 제보하면 어떻게 될까요? 탈세는 어마어마한 범죄라 잘못하면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데. 어머니같이 자식 아끼는 분이 창창한 아들들 감옥에 보내실 수는 없으실 거고, 혼자 독박이라도 쓰시면 그 연세에 감옥살이 괜찮으시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나한테 대가를 바란다는 거 아니니? 대가가 아니라 저희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죠. 이혼할 때 하더라도 이 집에서 갖은 수모 겪으며 고생한 값은 제대로 쳐서 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도 그동안 똑똑한 며느리들 부려서 행복하셨으니까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그래, 알겠다. 니들 말하는 대로 내가 제대로 값쳐서 줄 테니까 입 꾹 다물고 이혼만 하면 앞으로 우리 집이랑 엮이지 않는 거다. 알겠니? 이것들이 공부 좀 했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말이야. 아휴, 이럴 줄 알았으면 니들 같은 며느리는 처음부터 들이지를 않는 건데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했구나. 아휴, 그러게 사람 봐가면서 괴롭히지 그러셨어요. 어머니 말대로 저희가 바보도 아니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언제까지 참아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어머니. 늘 돈돈하시던 분이 그렇게 순순히 나올지는 몰랐는데 저희의 협박에 시어머니도 꼼짝 못하셨네요. 그렇게 저희는 그동안 시댁에서 탈세한 문제들을 덮어준다는 조건으로 수억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저희가 제보를 하면 그 사람들이 내야 할 세금만 몇십억이 될 테니 그 정도면 싸게 치는 거겠죠. 그렇다 보니 저희는 넉넉한 위자료를 받고 손쉽게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 다물겠다는 저희의 약속은 거짓말이었어요. 시모가 저희를 얼마나 순진하게 봐서 그 말을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거든요. 애초에 비밀 서약을 하겠다고 공증을 받은 것도 없었고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도 정신적 피해 보상 명목으로 받아낸 거라 그쪽에서 약속을 어겨도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었거든요. 그건 그냥 도의적인 문제였어요. 근데 저희가 그 집 식구들이 뭐가 예쁘다고 도의를 지키며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겠나요? 저희는 처음부터 당연히 이혼하자마자 국세청에 제보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시댁은 저희들이 제출한 증거들로 세금 탈세가 발각되어 벌금과 함께 수십억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고 저희는 신고 보상으로 수억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혼하며 챙긴 돈이 벌써 몇십억이 되었으니 그 정도면 고생스러운 결혼 생활이 보상된 게 아닌가 싶었네요. 그 후 저와 동서는 새 출발을 하자던 약속대로 아예 다른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진짜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로 했죠. 이제 돈도 넉넉히 있으니 어려운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 생각만 하던 일을 실행하기로 하며 작은 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기껏 공부한 걸 그냥 썩히려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동서와 마케팅을 전공한 제가 만나 맛집 예약 앱을 개발하게 되었죠. 처음 해보는 사업이라 시행착오도 많고 걱정도 많았지만 다행히 저희의 아이디어는 대성공이었고 그 덕에 저희는 지금 예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은 연봉을 벌며 충분히 만족하며 일을 하고 있네요. 저희의 이런 성공 소식이 아마 예전 시댁에도 흘러들어갔을 텐데 그 인간들이 지금쯤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할지 궁금하네요. 아무쪼록 저희는 이혼을 하며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저희를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